안녕,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야. 메이크업하는 디바메이. 지난번 영상 댓글 정말 뜨겁더라고. 반말에 메이크업 컨셉이 신선하다는 반응도 있고 또 정신없다는 분들도 계셨고, 내가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보고 있어. 그냥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더 좋은 영상 만들라고 많이 조언해줘서 정말 고마워. 근데 정말 의견이 다양하더라고. 그래서 시카님하고 얘기해봤는데 여러분들 댓글 의견도 조금씩 수용하면서 또 내 색깔과 주특기도 살리면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하지만 진중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 그니까 디바메이 좀 더 지켜봐줘. 오늘은 반짝이는 펄 포인트가 있는 메이크업 하면서 친근하게 사건 하나 풀어볼게. 내가 오늘 이 범인들한테 화가 많이 날 것 같지만 일단 진정하고 지금부터 시작해본다. 일본 여행 요즘 엄청 많이 가잖아. 근데 도쿄에 가면 아주 은밀한 장소가 하나 있어. 신주쿠에 있는 카부키초라는 곳인데 쉽게 말해서 일본 최대의 환락가라고 할 수 있어. 여기 가면 진짜 휘황찬란한 간판들이 줄지어 있어서 정신이 없을 정도야. 그리고 여기저기에 드레스를 입은 여자 사진이 걸려있거든? 이건 카바쿠라를 홍보하는 간판이라고 해. 카바쿠라가 뭐냐 하면 카바레랑 클럽의 합성어야. 남성을 상대로 한 술집인데 여기서 일하는 여성들을 카바조라고 부른대. 일본의 카바쿠라는 한 40년 전?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생겨났어. 그때 일본에서 강력하게 성매매를 금지하고 아예 법까지 생겼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이 그걸 교묘하게 피하려고 만들어진 곳이야. 여기 가면 여성들, 그러니까 카바조가 손님들이랑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눠. 카바조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들의 환심을 사야 됐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 독특한 직업병이 생긴대. 그게 뭐였냐 하면 화를 낼 때도 계속 웃는 얼굴을 하는 거지. 그게 익숙해져서 생긴 습관이야. 근데 손님들이 카바조한테 마음을 뺏기는 일도 비일비재해. 워낙 얘기도 잘 들어주고 대단하다, 힘들었겠다 막 이렇게 공감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거지. 근데 이게 돈 내고 접대받는 거잖아. 그런데도 나를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구나 하면서 단골이 되고 또 애정을 쏟는 거. 카바조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는 직업이잖아. 그만큼 예상치 못한 위험이랑 사건 사고도 뒤따를 수밖에 없었어. 지난 2011년 10월 일본 아이치현에 있는 한 카바쿠라의 27살 여성 모리오카 마도카는 오랫동안 카바조로 일하고 있었어. 같이 동거하는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둘은 내년 1월에 결혼할 생각이었거든? 근데 결혼까지 하는 마당에 계속 카바조로 일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가게에다가 12월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미리 말해두기도 했지. 그때 마도카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막 설레어하는데 그게 그대로 드러났어. 일할 때 단골 손님이 와도 전 곧 결혼해서 관둘 생각이에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고. 근데 동료들은 그런 마도카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불안했던 거야. 왜냐면 업장에서 마도카는 꽤 인기 있는 직원이었어. 손님들 중에서 일부러 마도카를 지명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동료들은 손님한텐 굳이 결혼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지. 괜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진짜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 새 신부의 설렘은 도저히 쉽게 감춰지지 않았던 모양이야. 2011년 11월 24일 늦은 밤이었어. 그날 마도카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자친구랑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그러다 문득 핸드폰을 보더니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는 거. 남자친구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손님 생일이라 잠깐 축하해주고 올게 라면서 바로 집을 떠나더라고. 마도카는 흰색 벤츠, 그러니까 자기 차를 타고 떠나게 돼. 그 후로 날이 밝도록 마도카는 돌아오질 않았어. 남자친구가 걱정돼서 수차례 전화를 했거든? 근데 아예 받질 않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남자친구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오더라? 보니까 마도카가 보낸 거. 11월 5일에 돌아갈게. 엥? 그날이 11월 24일이었으니까 12일 후에 돌아온다는 거잖아. 남자친구는 문자를 확인하고 단번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 왜냐면 평소 마도카는
아무리 짧은 문자여도 꼭 이모티콘을 사용했거든? 근데 이 문자는 말 그대로 용건만 간단하게, 심지어 화난 느낌까지 드는 거야. 남자친구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도카가 일하던 가게 점장한테 연락을 해보는데 점장도 행방을 모르는 거야. 손님 생일? 처음 듣는 얘긴데? 라면서 마도카가 온 적도 없다는 거. 남자친구는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 그런데 마도카의 행적이 엉뚱한 데서 발견돼. 다음 날인 11월 25일, 아이치현 동부 도요타 산길에 차량 한 대가 버려진 채 발견됐거든? 흰색 벤츠 차량이었는데 문제는 자동차 번호판,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증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 심지어 차대 번호라고 해서 차량 내부에 있는 차량 고유의 그 정보판이 있거든? 이것까지 모조리 뜯겨져 있더라고. 이걸 제거하려면 특수한 도구가 필요해. 그럼 이건 최소한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이 저지른 게 분명해 보여. 의도적으로 차의 모든 정보를 감춘 게 확실하니까. 여기서 문제는 차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빈 깡통차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소유주를 파악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 12월이 되어서야 이 차가 실종된 마도카의 차량인 게 확인이 돼. 참고로 차량이 발견된 곳은 집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거든? 도대체 차를 버리고 어딜 간 걸까? 일단 경찰은 마도카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녀를 찾아 나서 그러던 중 같이 일하던 카바조 동료가 의미심장한 진술 하나를 하는데 마도카가 고객한테 집이 들킨 것 같다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 이게 끝이 아니야. 수상한 정황은 더 있었어. 평소 마도카는 자기 스케줄을 다이어리에 적어두는 편이었거든? 근데 실종 전날인 11월 23일 날짜에 K씨와 만나는 날, 이런 메모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경찰은 K씨가 누군지 추적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아니 김씨도 K씨고 쿠도로씨도 K씨고 워낙 K가 많잖아. 그니까 그 이니셜 하나로 사람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이었어. 그렇게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았지. 반년이 훌쩍 지나가 버려. 그러다 2012년 5월 21일 아이치현에서 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큐즈로우스라는 곳에서 굉장히 기괴한 물건 하나가 떠오르게 돼. 업소용 냉동고더라고? 응? 이게 왜 호수에서 떠오른 거야? 호수 주변을 관리하던 직원이 발견했고 이후 건전해서 뭐야 하면서 냉동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웅크린 시신이 담겨져 있던 거야. 경찰이 달려왔고 DNA 감정을 해보니까 시신은 6개월 전 실종된 마도카였어. 실종 사건은 바로 살인사건으로 바뀌었지. 시신을 살펴보면 알몸 상태였는데 특이하게도 액세서리는 그대로 착용하고 있더라고. 목에는 목걸이가, 또 오른쪽 손목에는 팔찌가 그대로였어. 그럼 금품을 노린 살인은 아닌 것 같잖아? 또 시신이 있던 냉동고, 그건 무게가 100kg도 넘어. 그러니까 상당한 크기라는 거야. 그러면 혼자 옮기기엔 무리가 있었겠지. 그래서 경찰은 공범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돼. 동시에 마도카가 실종됐을 쯤에 같은 냉동고를 구매한 사람 그 모두를 용인선상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탐문했고, 마도카 시신이 발견되고 5개월이 지난 10월 26일 경찰은 드디어 그 시신을 유기한 범인들을 체포해. 47살의 하야시 케이지, 그리고 37살의 트럭 운전수 와타나베 토모유키야. 알고 보니까 이 둘은 2006년부터 마도카가 일하던 가게 단골 손님이었어. 결정적으로 하야시 케이지가 마도카 실종 직전에 인터넷으로 냉동고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바로 체포된 거지. 우선은 사체 유기혐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인죄도 추가돼. 두 사람은 처음에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면서 부인했지만 끈질기게 추궁하니까 결국 사건의 모든 전말을 털어놓더라고. 우선 하야시 케이지 그리고 와타나베 토모유키는 2002년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가까워진 사이였어. 나중에 같이 동거를 할 정도로 친해졌지. 근데 이 중 하야시는 좀 괴팍한 성격이야. 예를 들어 동료가 일하다가 실수를 하잖아? 그럼 막 무릎을 꿇게 하고 몇 시간 동안 막 설교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동료가 있으면 그 사람 차를 막 긋기도 하고 아주 승질이 더러운 거지. 와타나베는 같이 어울리게 하면서도 또 또라이 같은 하야시 모습에 좀 겁을 먹었어. 그래서 최대한 심기를 거스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지냈었거든. 정확히는 뭐 거의 수발을 들어준 하수인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둘 다 나란히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버리고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돼버리고 말지. 그러던 2008년 둘이 같이 카바조가 접대하는 술집을 다니다가 마도카를 알게 돼. 싹싹하고 또 손님 비위를 잘 맞춰주는 매력적인 여성인 거지. 그래서 마도카가 가게를 바꾸면 거기로 따라갈 정도로 열성 팬? 열성 손님이었던 거지. 둘이서 한 달에 10번 정도 카바쿠라에 들락거리면서 매달 마도카한테 한 300만 원 이상씩 썼대. 아니 근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술집을 다녔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건 계속 듣다 보면 또 기가 막힌 스토리가 나와. 어쨌든 이 중 특히 하야시가 문제야. 마도카랑 진지한 연애를 꿈꾸면서 나름 짝사랑에 빠진 거지. 근데 마도카한테는 그냥 고객이었을 뿐이고. 그러던 어느 날 마도카가 생글거리면서 결혼을 한다고 말한 거야. 그러자 두 사람은 분노했어. 여태 우리가 얼마나 돈을 썼는데 지금 우리 갖고 논 거 아니야? 결국 그 분노로 살인까지 결심하게 돼. 두 사람은 생일인데 와서 축하해달라면서 마도카랑 약속을 잡게 되거든. 기억나? 그 다이어리에 남겨져 있던 그 K! 그건 하야시 케이지의 별명이었던 거야. 사건 당일 야심한 밤 하야시와 와타나베는 아이치현의 한 주차장에서 마도카를 만났고 자기네 차로 타라면서 유인을 한 거. 그녀가 자리에 앉자 바로 목을 졸라 살해한 거야. 이후에 시신을 집으로 옮겼고 미리 준비해둔 냉동고에 넣어. 이후 두 사람은 차로 3시간에 달려서 큐즈루 호숫가에 그 냉동고를 통째로 던져버리지. 냉동고 자체가 무거우니까 절대 머리로 떠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게다가 마도카 차 말이야. 차 자체가 누구 건지 몰라야 수사가 늦춰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치밀하게 자동차 정보를 모두 떼어내. 이게 끝이 아니야. 마도카 휴대폰으로 남자친구랑 지인한테 살아있는 척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범행을 자백하는 걸 듣고 있던 경찰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애인도 아니고 그냥 단골 술집 여성이 결혼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했다? 심지어 냉동고까지 준비하고 자동차 판을 뗄 정도로 이렇게 치밀하다고? 과연 이게 첫 번째 범행일까? 경찰은 어딘가 모르게 이 둘이 파트너처럼 죽이 잘 맞는다는 것도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아니 살인을 계획하고 또 시신을 함께 유기하는 게 쉽진 않잖아. 그래서 처음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의심에 여러 가지 추궁을 하게 돼. 특히나 이 두 사람을 각자 다른 방에서 신문하면서 먼저 자백하면 너는 좀 형을 줄일 수 있다는 식으로 설득한 거지. 경찰의 촉은 정확했어. 하수인이라고 했던 와타나베가 겁을 먹었나 봐. 자기들이 저지른 또 다른 범죄도 결국 자백해버린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을 살해한 후에 유기한 거였어. 그러니까 마도카가 첫 번째 희생양이 아니었던 거. 경찰은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듣고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산속을 수색했어. 그리고 결국 사람의 인골로 보이는 것을 찾아내. 뼈의 주인은 2009년부터 실종 상태였던 26살의 아사노 에리였어. 아사노는 하야시가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무렵인 2004년 2월경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7월에는 동거까지 하는 깊은 사이로 발전했지. 그런데 2005년 8월부터 슬슬 하야시의 폭력에 시달리게 돼. 근데 오히려 폭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야시가 어느 날부터 아사노를 방에 감금하더니 성인 인터넷 방송을 강제로 시키는 거야. 돈을 벌려는 거지. 그리고 하야시는 그 돈으로 카바쿠라에 다녔던 거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는데 술집에 다녔던 이유가 이거였어. 감금이 된 아사노에게 가혹행위는 점점 더 심해져 갔어. 허락 없이는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야. 그래서 화장실은 방 안에서 비닐을 깔고 페트병에서 봐야 됐던 거.
또 하야시가 화를 내면 무조건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벌벌 떨어야 됐대. 완전히 주인님 모시듯 해야 하야시가 때리지 않았던 거야. 어떻게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아사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처절하게 복종하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어. 분명 지독한 가스라이팅이 결과라는 건 분명하겠지. 와타나베의 증언에 따르면 마지막에 본 아사노의 모습은 방에 쇠사슬을 목에 메고 있는 장면이었대. 그래서 아사노가 누워서 잠을 자고 싶어도 쇠사슬의 길이가 부족해서 목이 졸린 거야. 그니까 항상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결국 2009년 7월에 아사노는 쇠사슬에 묶인 채 방 안에서 질식사로 사망하고 말아. 이때 하야시는 와타나베에게 함께 시신을 유기하자고 했어. 와타나베는 무서워서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 그렇게 모든 걸 자백했잖아? 근데 하야시는 사건에 대한 증언을 완강히 거부하더라. 그러면서 아사노게 원래 남자랑 즐기는 거 좋아했어. 그럴 바에 그걸로 돈이라도 벌어오는 게 낫지. 이딴 말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자기가 아사노를 착취한 걸 시인하는 거잖아. 나중에 경찰이 보니까 하야시가 체포 당시 통장에는 현금이 무려 3억 원이 넘게 있었대. 과연 그게 지가 번 돈일까? 절대 아니겠지. 그러고 보면 그렇게 살인하고 또 얼마 안 돼서 술집에서 만났던 마도카를 살인한 거야. 이게 한 번 살인을 해보니까 쉬웠던 걸까?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어쨌든 이후에 재판이 진행됐겠지? 우선 와타나베한테는 마도카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14년형이 내려졌어. 그리고 하야시 케이지한테는 마도카와 아사노, 그러니까 두 여성의 살인 혐의와 사체 유기 혐의까지 인정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돼. 검찰은 사형을 줘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아사노의 죽음이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로 인정되면서 사형은 면했다고 해. 이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게 받아들여진 건데 사람 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잠도 못 자게 만들었는데 아니 이게 고의가 아니면 뭐야? 지금까지도 하야시 케이지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야. 끝내 유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말은 없었어. 아주 끝까지 고약한 놈으로 남은 거지. 애초에 이렇게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빨리 감옥에 갔더라면 최소한 두 번째 살인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 그리고 와타나베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적었는데 얘도 그래. 하야시가 무섭다는 이유로 살인에 동조하고 같이 시신을 유기했잖아. 어쩌면 그럴 만한 인간인 걸 알면서도 술 사주고 또 데리고 다니니까 그냥 쫄래쫄래 생각 없이 따라다닌 그런 한심한 인간이 아니었을까? 제대로 생각이 박혀 있었으면 그러면 안 됐지. 하여간 절대 용서를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분노는 이제 식혀볼게. 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야.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스토리로 만나자. 그럼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크업하는 디바 메이예요. 반말 컨셉인데 갑자기 존댓말해서 놀라셨죠? 네, 아무래도 언니 오빠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인사는 좀 정중하게 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 영상 클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메이크업이랑 사건 소개 또 해드릴게요. 사진 속 여성은 33살의 사라 에버라드야. 런던에 살면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어. 완전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지. 근데 지난 2021년 3월 3일 날, 엄청 최근이지? 사라가 회사 끝나고 오랜만에 친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돼. 밥 다 먹고 웃고 떠들다 보니까 저녁 9시가 됐어. 사라가 집에 가야겠다면서 나서는데 친구 집은 런던 남부에 있는 클래펌이라는 곳이었거든. 근데 사라가 여기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브릭스턴 힐에서 살고 있었어. 걸어서 한 50분 정도? 영국 런던은 대중교통이 워낙 잘 발달돼 있잖아. 그걸 이용했어도 됐는데 그게 좀 애매했어. 왜냐면 버스 타면 중간에 환승도 하고 그래서 40분이나 걸리는 거야. 그럴 바엔 그냥 걸어가자 한 거지. 사실 가는 길이 주택가 쪽이기도 하고 밤에 별로 어둡지도 않고 딱히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친구 집 올 때도 그 길로 걸어왔었거든.
그렇게 돌아오던 길에 사라는 심심하니까 남자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갔어. 자기 나 지금 가는 중이야. 엄청 먹어서 배불러. 공원 쪽을 지나면선 14분 정도 통화했고 그때가 밤 9시 28분이었어. 그리고 사라는 포인더스 도로를 따라서 계속 걸었지. 이 모습은 CCTV에 다 남아있었어. 그리고 밤 11시. 이젠 사라가 집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지. 근데 이상해. 보통 사라는 집에 도착하면 남자친구나 친구들한테 도착했다고 꼭 문자를 보내거든? 근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 남자친구 전화도 안 받고. 피곤해서 도착하자마자 잠들었나?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일단 내일 연락하지 뭐 하고 넘어갔어. 다음 날인 3월 4일. 그날 아침 사라는 아주 중요한 고객과 미팅이 아침에 예정되어 있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야. 보니까 출근을 아예 안 했더라고. 이걸 알게 된 남자친구는 급하게 사라의 아파트로 갔어. 아무리 벨을 눌러도 몇 번을 전화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 결국 남자친구는 사라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걸 깨달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돼. 런던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어. 신고 2일 만인 3월 6일엔 사라의 얼굴이 붙은 전단지가 런던 전역에 뿌려졌고 또 7일엔 BBC랑 여러 언론 매체에서 사라를 찾는다면서 실종 영상을 공개해. 여기서 실종 영상은 사라가 집에 가던 길에 마지막으로 찍혔던 그 CCTV야. 되게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 같지? 금사파 많이 본 사람들은 알 텐데 우리나라에서 성인이 실종되면 단순 가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수사도 느려지고 가족들은 애타고. 근데 영국도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적이 별로 없었대. 사라의 경우는 좀 특별했던 거야. 왜 그런지 그건 뒤에서 좀 더 얘기해줄게. 어쨌든 다시 수색으로 돌아와서 경찰은 혹시나 사라가 살해당해서 이미 어딘가에 유기당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순 없었어. 그래서 사라가 가려고 했던 길 근처 공터랑 또 숲, 그리고 호수까지 싹 수색을 해. 그 와중에 아주 다행인 게 있었어. 실종 방송을 보고 저 그 사람 봤어요 라면서 제보가 꽤 들어온 거야. 그래서 경찰은 이 중에 신빙성 있는 내용들을 다 추려냈거든. 자, 이제 그 증언들을 가지고 사라의 행적을 추적해보자. 사건 당일 3월 3일 밤 9시 30분이었어. 아까 남자친구랑 전화 끊고 딱 2분 후지? 한 부부가 차를 타고 포인더스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거든. 근데 이때 사라랑 어떤 남자가 같이 있는 모습을 딱 목격해. 이게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거든. 왜냐하면 부부 눈에 그 남자가 경찰처럼 느껴졌던 거야. 뭐라 신문하고 그 다음엔 사라한테 수갑까지 채우는 거. 그리고 자기 차에 태워서 그냥 사라져버렸어. 이게 5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거든. 근데 이걸 보고 있던 부부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아니 그 경찰이 혼자 있었다는 거야. 보통 경찰은 2명이서 같이 다니잖아. 근데 또 혼자 체포까지 하는 게 기억에 남았던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기는 했었는데 또 이 남자가 경찰복을 입고 있던 거. 그러니까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게 돼. 그럼 혹시 이때 차량 정보를 보지 않았을까? 안타깝게도 부부가 그걸 기억해내진 못했어. 블랙박스에 남았으면 딱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영국은 한국하고 좀 다르대. 블랙박스를 설치해두면 그걸 도난당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설치도 하지 않았던 거지. 하지만 또 다른 해결책이 있었어. 부부 차에만 블랙박스가 없는 거지 다른 차엔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에 주차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길 지나갔던 차들을 다 수소문해서 블랙박스를 애타게 찾았거든? 대박, 나왔어. 당시 사라랑 경찰복 남자가 있었던 그곳 근처에 버스 한 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여기 카메라에 모든 상황이 다 녹화되어 있었던 거. 보니까 차 종류는 흰색 벅스홀이었고 또 차량 번호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 경찰이 바로 조회했지. 근데 이 차량은 렌트카였어.
심지어 런던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켄트라는 곳의 도버 지역에서 빌린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빌린 사람이 누구냐는 거겠지? 서류상 차를 빌린 사람은 켄트의 경찰관이었던 웨인 쿠젠스야. 진짜 경찰이더라고. 일단 런던 경찰은 웨인 쿠젠스의 집을 급습했고 그 사람을 체포하는데 성공해. 지금 이 영상이 체포됐을 때 경찰이 찍어준 바디캠 영상이거든? 경찰이 쿠젠스한테 사라 사진 보여주면서 이 여자 아냐고 질문하지? 그니까 이 남자가 전혀 망설임도 없이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더라. 확실해요? 경찰이 계속 추궁했지. 그니까 그제서야 포기했는지 쿠젠스는 그래요, 내가 납치했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돼. 근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히는 거. 쿠젠스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가 동유럽 깽단한테 큰 빚을 져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대. 근데 그 깽단이 빚을 없애줄 테니까 여자 한 명만 납치해오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길에서 마주친 사라를 납치해서 그 깽단한테 넘겼는데 아마 지금도 살아있을 거라고 그러더라. 근데 동유럽 깽단하면 딱 뭐가 연상되냐면 영화 테이큰 봤지? 걔네가 막 젊은 여자들 납치해서 막 윤락가에 팔고 성노예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아직도 암암리에 성행 중인 거지. 쿠젠스 증언은 사라가 이 깽단한테 잡혀갔다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일까? 일단 가족들은 살아있다는 말을 믿고 사라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었어. 그런데 쿠젠스가 체포된 지 단 하루가 지난 3월 10일 호주우드라는 곳에서 시신의 일부가 발견돼. 이미 새까맣게 불에 탄 상태라 신원을 확인하는데 이틀이나 걸렸거든. 그런데 쿠젠스가 체포된 지 단 하루가 지난 3월 10일 호주드라는 곳에서 시신의 일부가 발견돼. 이미 새까맣게 불에 탄 상태라 신원을 확인하는데 이틀이나 걸렸거든. 그렇게 그 결과는 12일날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시신은 사라 에버라드였어.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된 거야. 누가 죽인 걸까? 동유럽 깽단? 근데 얘네들은 여자 팔아야 되잖아. 굳이 납치해서 불태운 게 말이 안 돼.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 모든 건 쿠젠스의 거짓말이었어. 이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사라 에버라드 납치 살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워. 범인 쿠젠스는 납치 사건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어. 일단 한적한 장소를 물색하는데 자기가 살던 도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런던으로 한 달 동안 여행까지 가. 거기서 장소도 찾고 또 도주할 경로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지. 동료 증언 들어보니까 쿠젠스는 런던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 그러니까 납치를 계획할 목적으로만 런던 여행을 한 거야. 시간은 3월 1일, 사건 발생 2일 전이었어. 렌터카 회사에 전화해서 일단 차를 예약해둬.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카페 프로텍터를 구매해. 카페 프로텍터가 뭐냐면 영국 집에는 보통 카펫 깔 데가 많아. 그래서 카펫에 얼룩이나 또 오염이 묻지 않게 하려고 깔아두는 그런 얇은 필름인데 쿠젠스가 이걸 왜 샀을까? 렌터카에다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어. 범인이 사전에 뭘 샀는지에 따라서 이게 계획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알지? 3월 3일 사건 당일이야. 쿠젠스 경찰이잖아. 그날 일을 다 끝내고 총을 반납하지 않은 채로 퇴근했어. 그리고 바로 렌트카 회사로 가서 예약해둔 차를 받았지. 런던에 도착했고 미리 받은 포인더스 도로에서 그 렌트카를 타고 어슬렁거렸어. 그러다 마침 밤길을 혼자 걸어가던 사라를 발견한 거야. 지금 이건 사라가 저쪽 멀리서 걷고 있는 CCTV 장면인데 바로 이 뒤에서 뒤쫓고 있는 쿠젠스의 차량이 발견돼. 이거 보이지? 당시 경찰복 입고 있었잖아. 그래서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사라를 멈춰 세웠어. 그러고는 사라가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서 현장에서 체포를 해버린 거야.
당시가 2021년 3월이라 영국은 정말 코로나 규제가 심했던 상황인 건 맞아. 게다가 쿠젠스가 영장까지 보여주니까 사라는 당황하면서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사라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순순히 쿠젠스 차량에 올라타. 이때가 언제였냐면 남자친구랑 통화를 끝내고 6분이 지난 9시 34분이야. 이후 쿠젠스의 차는 경찰서로 향한 게 당연히 아니었어. 지가 살던 켄트 도버로 향해. 사라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길에서 갑자기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2시간 동안이나 이 차에 있었던 거야. 켄트에 도착한 건 밤 11시 30분이었어. 쿠젠스가 렌트카에서 자기 차로 사라를 옮겨 태웠고 이번에도 미리 받은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어. 그리고 거기서 사라를 범했고 이후 벨트로 목 졸라서 살해한 거야. CCTV 기록을 보면 다음날 새벽 2시 30분쯤에 쿠젠스 차가 찍혀 있었거든. 추정해보면 12시에서 2시 사이에 사라가 변을 당한 걸로 짐작할 수가 있어. 근데 범인이 살해하고 나서 뭐 했는지 알아? 아주 태연하게 카페에 가더니 타르트랑 핫초코를 시켜서 마시더라. 그리고 여유롭게 렌트카 반납했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더니 강에다가 사라의 핸드폰을 던져버리지. 이게 끝이 아니야. 3월 5일 아침 11시에 쿠젠스는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구입하더라. 그리고는 숲에 가서 사라의 시신 일부랑 또 사라 소지품들을 냉장고에 넣고 태워버린 거. 근데 전자제품을 태우니까 얼마나 연기가 많이 났겠어. 그래서 그 근처 지나가던 한 주민이 무슨 불꽃이 튀면서 뭐가 타고 있는 걸 목격하기도 했대. 범죄를 입증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였지. 이후에 쿠젠스는 다시 차를 몰고 지네 동네 도버로 가. 그리고는 샵에서 커다란 녹색 쓰레기 봉투를 2개나 샀지. 여기다가 나머지 시신 일부를 넣고 인근 연못에 유기하게 돼. 근데 더 황당한 게 남아있다. 3월 7일, 그러니까 시신을 유기한 지 2일 만에 태연하게도 자기 아내랑 2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 우드로 여행을 떠나. 거기가 바로 사라를 살해하고 유기한 바로 그 장소잖아.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 가족들 앞에선 다정한 척 하면서 혹시 증거가 남아있는 건 아닌지 염탐하러 갔던 건 아닐까? 진짜 너무 소름 돋는다. 쿠젠스는 자기 범행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생각보다 목격자도 많았고 심지어 CCTV에 떡하니 모든 게 다 찍혀 있었고 처음에 체포됐을 때 자기가 납치한 건 맞는데 살인은 아니라고 깽단이 그랬을 거라는 거지. 시신이 발견된 후에도 자기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야. 뻔뻔하게 4개월 동안이나 계속 우기다가 결국 7월이 돼서야 살인을 모두 인정하게 돼. 이후 영국 법정은 아주 빠르게 그를 재판에 세웠어. 그리고 대법원은 쿠젠한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지. 그때 판결했던 대법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쿠젠스가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게 말이 돼? 당시 영국에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가 한창 경찰이 코로나 방역으로 좀 너무 심하게 잡는다면서 마찰이 있었을 때였거든. 그래서 더욱더 영국 전역에 분노가 들끓었어. 또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젠더 갈등 이슈도 극에 달했지. 런던뿐만이 아니라 영국 곳곳에서 수백 명의 여성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이 답답했나 봐. 근데 또 여기에 기름을 부는 사건까지 있었어.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겼다고 그 시위대를 체포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게 알려지면서 정말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지. 심지어 경찰국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사라가 좀 어리숙해서 그 체포 과정을 잘 알지 못해서 납치된 거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 이러는데 뭐라는 거야 진짜? 범죄 원인이 밤늦게 돌아다녀서는 아니잖아. 이러니까 젠더 갈등이 더 심해졌던 거야. 또 어떤 정치인은 차라리 남성들의 통금 시간을 오후 6시로 제한해서
밤거리 여성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건 또 뭔 소리야. 이 사람들 대체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것 같아. 근데 사라 에버라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도 있었어. 이 사건의 피해자가 백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혜택이 있었다는 주장이야. 실제로 영국에서는 매년 약 18만 명이 실종되는데 사라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은 없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1년 전에 21살의 여성 블레싱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거든. 근데 익사였다는 거 외에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 담당 경찰은 그냥 설명하기 힘든 하지만 수상한 죽음이라고만 발표한 거. 근데 수상하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냥 자살처럼 몰아간 거지. 근데 사라와 달리 블레싱은 그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어.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거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집중을 받지 못한 걸까? 또 경찰이 늑장 대응해서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내가 사진 자료를 찾는데 그 사라에 비해서 블레싱은 남은 사진조차도 얼마 없더라고. 그것마저 너무 속상했어. 만약 흑인이 아니라 동양인이었어도 비슷한 상황 아니었을까? 어쨌든 사라 사건 이후 블레싱 사건에도 재수사를 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쳤어. 그래서 2022년 5월에 시작됐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는 좀 어려웠지. 담당 경찰은 여전히 조사를 진행 중이다 라는 말만 하더라고. 오늘 내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야. 정의로운 경찰인 척, 사실은 악마 같은 범인의 충격이었고 또 사라가 결국 사망한 채 발견돼서 그것도 너무 안타까웠어. 또 그게 백인 여성이라 수사가 빨리 될 수 있었다는 것도 뭐 세상에 이따위냐 싶더라고. 어쩌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이 전부 핑크빛이 아니라는 걸 잘 말해주고 있는 거겠지. 오늘은 여기까지야. 난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스토리로 찾아볼게.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안녕.